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이고 현재는 애들 키우면서 프리랜서로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는 여자예요. 제가 하는 일이 영상 쪽 일이다 보니 평상시에도 동영상을 자주 보는데 얼마 전에 사연을 접하게 되면서 제 이야기도 좀 해볼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겪었던 일이 여기 사연 중에서 제일 쇼킹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입이 떡 벌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결혼한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은 시집살이를 겪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그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시어머니가 있는 사람으로서 시집살이를 당해봤어요. 저희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보면 어쩌면 이 일도 예측 가능했을 텐데 제가 또 한 번 속고 말았네요.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은 그 당시에 공중파 방송 카메라맨이었는데 저희는 일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계열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통하는 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 7개월 연애하고 바로 결혼을 하였어요. 저도 그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남편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잘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남편 하나 보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워낙 사람이 좋으니 집안이나 부모님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한편으론 내가 이 남자하고 살지 이 남자 부모님하고 사나?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렇게 서로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부모님 얘기가 나왔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신 지 꽤 오래됐어. 나 5살 땐가 하셨다는데 엄마 말로는 아버지가 이혼하고 바로 재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태 난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그 이후로 나는 20살 때까지 엄마랑 둘이 살았고. 그랬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나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자기랑 아빠 얘기한 적이 없었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우린 비슷하냐. 진짜 천생연분인가 봐.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으로 멋쩍게 가정사 얘기를 꺼내는 남편을 보니 저도 그냥 얼버무리며 넘겼어요. 부모님 이혼이 자식 잘못은 아니잖아요. 남편은 부모님 이혼 이야기를 털어놓고부턴 부쩍 제게 본인은 좋은 아빠가 될 거란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본인이 아버지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아버지와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겐 아낌없이 다 해주고 싶다고요. 늘 아버지와 같이 목욕탕에 가는 친구들이 부러웠고 아버지에게 처음 술을 배우는 친구들이 부러웠대요. 그런 남편의 소망 때문일까요? 저희는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은 연년생으로 낳았고 셋째 아들은 2살 터울로 낳았는데 누가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저 혼자 육아를 해야 했어요. 저희 엄마는 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하시기에 여력이 아예 안 되셨고 시어머니한텐 이런 걸 부탁하기에 그때도 어려웠던 사이였어요. 워낙 짧은 기간 연애하고 바로 결혼해서 애도 바로 낳았던 터라 시어머니랑은 자주 왕래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원체 본인만 생각하셨던 분이기에 아예 말조차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을 하였어요. 그리고 가끔씩 남편이 외주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오는 일을 부업처럼 하였죠. 남편은 제가 이 일을 좋아한다는 것도 잘 알고 워낙 일 욕심 많은 것도 잘 알기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일거리까지 갖다 준 거예요. 언제라도 다시 복직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며
손에서 감을 잃으면 안 된다고 늘 저를 배려해 주었죠. 자기야, 진짜 다시 복직하고 싶으면 꼭 말해야 돼. 나는 자기가 일하는 모습도 엄청 멋있었어. 근데 육아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늘 미안해. 맘 같아선 내가 자기 몫까지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자기랑 우리 애들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뛰어다닐게. 우리 좋은 날 올 거야. 알았어. 나 생각해주는 건 남편밖에 없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그거 모르면 사람도 아니지. 여름이면 땡볕에서 그 무거운 카메라 어깨에 지고 팔을 들고 겨울이면 겨울대로 고생하고 나는 되려 집에서 더울 땐 선풍기 앞에 있고 추울 땐 장판 끼고 살잖아. 우리 가족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나는 너무 감사해. 비록 둘 다 버리는 현찮았지만 좁은 집에서도 저희 가족은 왁자지껄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카메라맨답게 집에서도 자주 카메라를 켜곤 했는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놓는다고 해서 저희 가족은 늘 카메라랑 같이 살았어요. 이런 추억의 조각조각들이 모여 큰 그림이 돼 애들이랑 같이 동영상을 돌려보는 재미도 쏠쏠했네요. 아이들도 자기 친구들에게 아빠를 소개할 때면 동영상을 먼저 틀어주며 우리 아빠는 이렇게 동영상도 잘 찍어준다고 너네 아빠도 이런 거 해주냐고 으쓱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시어머니랑도 자연스레 더 많은 왕래를 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안 보고 살다가 자주 얼굴을 보니까 문제가 하나둘씩 생기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그렇게 연세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그리 노인네 흉내를 내는지 본인은 늘 대단한 시어머니고 저는 늘 하찮은 며느리라는 걸 볼 때마다 입버릇처럼 꼭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도 한두 번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매번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내가 머리 얹고 며느리를 처음 봤는데 네가 시애미인 나를 떠받들여야지. 지금 이러고 시애미가 왔는데도 멀뚱히 서 있냐? 와서 가방 받고 외투 받아야지 뭐해. 결혼 초엔 본인 말대로 머리 얹고 처음 며느리 봤으니 이런 대우도 받아보고 싶겠구나 싶어 몇 번 대꾸를 해드리긴 했어요. 가방도 받아주고 손 닦고 나오시면 타올도 갖다 주고 뭐 먹고 싶다고 하면 해드리고 그랬는데 큰애가 8살이 될 때까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시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입으로만 하셨어요. 게다가 남편도 집에 없으니 더 그러시는 것 같았는데 점점 갈수록 이런 게 심해지다 보니 처음부터 받아준 제가 잘못이었나 싶었어요. 저는 당연히 어느 정도만 하면 그만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적당이라는 게 없었죠. 물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다른 시어머니들보단 나이가 많이 어리다 보니 어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본인이 엄마에게 연락해 주의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남편의 역할은 저와 시모 사이를 더 갈라놓았고 그렇게 골이 쌓여가다가 시어머니랑 연을 끊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마침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길래 어머님, 저 잠깐 은행 가서 돈 좀 뽑아가지고 올게요. 애들 오면 애들 좀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내가 머리 얹고 며느리 처음 봤는데 별 부탁을 다 하는구나. 이때다 싶어 시애미 부려먹는 거냐? 기가 막혀. 돈은 왜? 둘째 학원에서 교재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그래서요. 요 앞이니까 얼른 다녀올게요. 잠깐이면 돼요. 예, 나가기 전에
아이스 커피랑 대야에 찬물 좀 받아와라. 더워서 발 좀 담그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선풍기 회전으로 해놓지 말고 내 쪽으로 돌려놔. 어머님, 저 애들 오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 돼요. 그런 건 어머님이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선풍기 회전까지 제가 해드려야 돼요? 저 다녀올게요. 뒤에서 소리소리 치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나와버렸어요. 저는 급해 죽겠는데 또 되도 안 되는 걸로 시집살이 한 번 더 해야 직성이 풀리나 싶었죠. 그리고 집에 오니 역시나 시어머니는 눈을 개슴츠레하고 뜨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저는 별 신경 쓰지 않고 제 할 일 하고 있었어요. 은행에 갔다 오니 큰애랑 둘째가 와 있길래 둘째 가방에 돈을 넣어주며 이따가 학원 가서 이 돈 꼭 선생님한테 드리라고 하고 애들 간식 먹여 학원에 보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애들이 가니 같이 따라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가방에 넣어둔 돈 봉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넣어놨는데 귀신이 고칼로리셨어요. 남들한텐 10만 원이 그리 큰 돈은 아닐 테지만 저희한텐 그 돈도 컸기에 둘째가 갔던 길을 다시 가보며 혹여나 어디에 빠졌나 찾으러 나갔어요. 근데 놀이터 시소 옆에 구겨진 봉투가 하나 있는데 딱 봐도 제가 준비한 봉투였어요. 그걸 주워서 보니 누군가가 돈만 빼가고 봉투는 버린 것 같았죠. 저는 혹시나 둘째 녀석이 지가 그러고 아니라고 하는 줄 알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엄마가 용서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 둘째는 억울하다며 본인은 아니라고 가방을 열어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이 막 실랑이를 하고 있자 거기서 놀던 초등학생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 그 봉투 아까 어떤 할머니가 돈을 세고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할머니라는 말에 겉모습에 대해 물으니 저희 시어머니가 입고 온 초록색 블라우스 얘기를 했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이걸 훔쳐갔을까 싶은 마음에 놀이터에 있던 CCTV를 관리사무소 가서 확인해 봤는데 그 초등학생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다 찍어놓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다 손자 교재비를 훔쳐가는 할머니가 어딨냐고요. 전화를 걸으니 처음엔 시어머니도 미쳤냐며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격한 말까지 내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작 다 확인했고 증거까지 있으니 이거 남편한테도 보여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며 돈 돌려줄 테니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미 제 선에선 도를 넘은 것 같아 남편에겐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 걸음에 달려와 얘기했냐고 물으시길래 다 얘기했다고 하니 발을 막 내리치시며 네가 하도 얄미워서 돈 가져갔다. 왜? 너는 우리 아들이 벌어가지고 오는 걸로 펑펑 쓰고 편하게 살잖아. 그거 얄미워서 내가 가져갔다. 왜? 나는 지섭이한테도 할 말 있어. 아니 키운 건 내가 다 키웠는데 호사는 네가 다 누리잖아. 나는 우리 아들 키운 값 너한테 하나씩 받아낼 거야. 제가 무슨 호사를 누려요, 어머님? 그거 싫으면 어머님이 평생 끼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아들 장가는 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10년 동안 저한테 시집살이 하시면서 그거 하나씩 다 받아내고 계세요. 저도 그동안 진짜 많이 참고 또 참은 거예요. 어머님 싫어도 내 남편의 어머니고 우리 애들의 할머니니까 참은 거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돼서 손자 책값을 훔쳐요? 저랑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남편도 마침 집에 들어왔고 일전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며 2번 얘기 안 할 거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남편은 화가 나 있었고 시어머니는 찍소리도 못하며 알겠다고 두 번 다시 안 나타난다고 순순히 물러섰어요. 원래 시어머니였음 억울하다느니 분하다느니 절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남편에게 물어도 남편은 이제 엄마 없이 사는 거라고 연 끊고 사는 거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남편의 태도에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의 또 다른 과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글쎄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절도로 생긴 전과라는데 남편 고등학생 때도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 남편이 대신 변상을 해주려고 알바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정말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살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젠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는데 여러모로 까면 깔수록 뭐가 계속 나오는 시어머니였어요. 이 얘기를 엄마한테도 하니 저희 부부에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시는데 웬만하면 용서를 해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강경하다고 했어요. 엄마도 막상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할 때는 싫어하셨지만 자식이 부모랑 연을 끊는다는 말을 들으니 엄마도 같은 부모된 심정으로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나 봐요. 저희 엄마야 워낙 심성이 착하셔서 정말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시기에 저한테 네가 박서방 모르게 가끔씩 찾아뵙고 안부라도 전하라고 당부를 하셨네요. 저도 그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엄마한테 말로만 알았다고 하고 찾아뵙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엄마를 한 번 더 보는 게 낫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짐도 얼마 못 가 4년 후 엄마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제게 남은 유일한 육친이었는데 엄마마저 돌아가시니 모든 게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이젠 돌아갈 곳도 없고 내 편도 영영 사라졌구나 하는 기분이었죠. 엄마가 췌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를 저희 집에 모시며 엄마와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그 시간 동안 더 잘해드릴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의 장례도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계속 울기만 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상주 역할도 제대로 못해 남편과 애들이 저 대신 다 했는데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린 이튿날 저녁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였는데 4년인가 거의 5년 만에 저희 앞에 나타나신 거죠.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여길 어떻게 알고 왔냐고 왜 온 거냐고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분향실 밖에서 무릎을 꿇으며 그동안 반성 많이 했다고 니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자기도 충분히 조문 올 명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엄마가 시어머니를 몇 번이나 불러 밥도 해서 드리고 말동무도 해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시모도 그 덕에 저희들 안부도 듣고 애들 크는 것도 듣고 있었대요. 저랑 남편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저도 남편이랑 같이 시모와 연을 끊으니까 엄마가 저 대신 시모를 챙겨왔나 봐요. 그래서 시모는 엄마의 암 소식도 엄마의 부고 소식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니네가 이렇게 난리 칠까봐 일부러 사람들 없는 시간에 온 거야. 나도 정말 많이 갱생했어. 아무리 못 쓰게 된 물건도 손질하면 다시 쓸 수 있는데 사람이 돼서 이 정도 도리는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런 시모의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사그라져 씩씩대는 남편에게 조문은 해드리게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 시모가 고맙다며 잠깐 누구 좀 데리고 오겠다고 자리를 나가는데 곧이어 어떤 남자분 한 명을 데리고 오시더니 이 양반도 사돈 어른이랑 잘 아는 사이여서 같이 왔어. 저희 엄마랑 잘 아시는 사이였다고요? 어떻게? 아휴, 나랑 살림 합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일단 조문 먼저 드리고 자초지종 얘기할게. 잔뜩 주눅이 든 시모는 조문이 끝난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뻥끗거리셨어요. 남편이 뭐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를 치자 시모도 깜짝 놀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돈한테 들었었는데 애미도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속 터놓고 얘기할게. 엄마, 이 사람 만나고 정말 새 사람 됐다. 이 사람이 목사인데 날 진짜 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줬어. 나도 회개했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믿어도 돼. 엄마 정말 바른 사람이랑 잘 살고 있어. 니들이 기억하는 옛날의 정금자 아니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곤 착잡한지 한숨만 쉬어댔고 담배를 피러 가는지 자리를 뜨며 저한테 잠깐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뒤를 쫓아갔는데 시모와 그 남자분은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한 10여 분이나 있었나?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장모님이 본인 엄마에게 그렇게까지 하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뭐라고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심정이라고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한 뒤 그동안 시어머니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 좀 나누라고 하였죠. 남편도 그렇게 하겠다며 같이 장례식장에 들어왔는데 저희는 들어오자마자 난장판이 된 분향소를 보고 말이 안 나와 또 한 번 주저앉고 말았어요. 분향소 안에 있던 조이암은 밑바닥이 뜯겨 그야말로 박살이 나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조이금들은 죄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식당에 있던 시모와 그 남자도 사라져 버렸는데 누가 봐도 이 짓을 한 건 시모밖에 없었어요. 새벽 2시에 누군가 올 리도 없었고 2층 장례식장엔 저희뿐이었거든요. 하필이면 사람도 없고 뒷문까지 있는 상황에서 시모는 얼마든지 이딴 짓을 하고 도망을 갔겠죠. 설마 하는 마음에 화장실까지 다 뒤져보았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자기가 설치해둔 카메라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남편은 늘 손에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는데 저희 엄마 장례식의 장면도 남기고 싶다며 선반 위에 24시간 돌아가는 카메라를 한 대 올려놓았어요. 그게 생각이 나 저희는 한 10여 분 전으로 돌려보았는데 그 안엔 모든 게 다 녹화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의 대화와 행동이 오고 갔는데 저희가 나가자마자 시어머니가 그 남자에게 이러더라고요. 내가 자기 소개할 때 목사라고 한 거 잘했지? 그래야 애들이 더 확실하게 속지. 나 연기 괜찮았지? 그래, 잘했어. 일단은 빨리 움직이자고. 당신 아들 며느리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 5분 이내로 작업하고 뜨자. 그러니 시모가 본인 가방에서 어마무시한 장비를 꺼내 그 남자에게 건네주었고 그 남자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어렵지 않게 조이한 밑둥을 잘라 그걸 넘어뜨리더니 시모가 바통 터치를 하듯 그 안에 있던 조이금을 모조리 담았어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단 몇 분 만에 해치우더라고요. 그걸 보곤 망연자실을 넘어
이성까지 잃게 되었어요.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고 엄마가 본인한테 했던 친절을 어떻게 이딴 식으로 갚는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남편한테도 막 소리를 지르며 당신 엄마라는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악마보다 더한 악마 아니냐고 악을 썼어요. 그러니 남편도 감정을 이성으로 억누르며 당장 가서 잡아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며 기다리라고 하고 나가버리는데 저는 곧장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번호가 바뀌었는지 받을련지는 모르지만 일단 걸고 봤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히고 나서야 시모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우리 엄마 부조금 가지고 지금 어디 가셨냐고요? 조문온 척 감성팔이하고 엄마 조의금을 갖고 도망가요?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이야? 당신 정말 무서운 게 없지? 당장 조의금 갖고 와요. 아니 얘, 너 지금 무슨 소리야? 기껏 5시간씩 걸려서 조문하러 간 사람한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급하게 내려가야 돼서 말도 못하고 가는데 그게 무슨 소리니? 조의금 뭐 어쩌다고? 아무리 그래도 난 이 CM이다. 그래야지. 뱀 같은 혀로 그렇게 말해야지 당신이지. 저기요. 지금 당신 아들 카메라에 당신이 그 사기꾼 새끼랑 한 짓 다 찍혔거든요. 왜?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하지? 지금이라도 갖고 오면 사조금 멸하게 해줄 테니까 갖고 와요. 그러니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하는 수 없다는 듯. 참, 다 봤으면 숨길 것도 없네. 아유씨, 괜히 목소리 깔고 얘기했네. 목만 아프게. 야, 그리고 그 돈 벌써 우리 손에서 떠났어. 우리가 등신도 아니고 그 돈을 갖고 있겠냐? 은행에 벌써 입금하고 잔금 치르는데 썼다. 꼴랑 얼마 되지도 않는 조의금 갖고 뭘 그렇게 유세를 떨어? 남들은 조의금 남으면 부모한테 나눠주고 그런다던데 너도 그랬다 쳐라. 그리고 4, 5년간 니들이 나한테 용돈 한 푼 안 줬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퉁까이 치자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소란을 피워? 나 당신들 가만히 안 둬. 둘 다 신고할 테니까 가만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절 농락하듯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이후론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장례 마지막 날인 아침을 맞았는데 시모를 잡아오겠다던 남편은 도대체 어디까지 갔는지 돌아올 생각을 안 했고 입간식을 해야 되는데 제 옆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울기만 했고 영정사진에 있는 엄마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를 부르는데 제 이름을 부른 건 아니고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아직 장례 안 끝났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쳐다봤는데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다 못해 머리털까지 전부 다 섰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까지 소름 돋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고 살아가면서도 할까 말까한 일이 제 앞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면 엄마가 서 있었거든요. 분명히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엄마가 살아 돌아왔다 생각이 들었고 그 여자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외치며 홀린 듯이 다가갔어요. 저게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도 엄마 귀신이라면 괜찮다 하며 다가가니 그 여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많이 놀랐지. 나는 네 엄마 쌍둥이 동생이야. 내가 너한테는 이모지. 처음 듣는 소리에 놀랐지. 그 말에 저는 진짜로 놀랐어요. 엄마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건 금시초문이었거든요.
물론 엄마 밑으로 이모랑 외삼촌들은 있었지만 쌍둥이 이모 얘기는 그 누구한테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또 놀라웠던 게 쌍둥이 이모는 생전에 엄마 모습이랑 정말 똑같았어요. 머리 스타일이며 가르마, 콧잔등의 주름, 그리고 체형까지요. 하기야 저도 예전에 TV 다큐로 이런 내용을 언뜻 보긴 했는데 쌍둥이인 두 사람이 서로 얼굴도 모른 채 멀리 떨어져 살아도 좋아하는 것과 먹는 것 그리고 스타일 등은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와 쌍둥이 이모도 그런 것 같았죠. 이모는 제 손을 잡으며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쌍둥이로 딸을 둘씩 낳았다며 계속 못마땅해 하시다가 7살 된 다 큰 이모를 먼 친척한테 입양 보냈었대요. 몸이 약한 엄마 말고 건강한 이모를 보냈다는데 엄마도 이모가 입양 간 걸 알곤 10대 때, 20대 때도 혼자서 그 먼 곳까지 이모를 만나러 다녔대요. 근데 이모는 입양을 왔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를 보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원체 정이 많으니 안 만나겠다는 이모를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보려고 그렇게 자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야 너무 늦게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말에 저는 처음 본 쌍둥이 이모를 끌어안으며 오열을 했어요. 마치 엄마가 저를 위해 쌍둥이 이모를 불러주신 것 같았거든요. 이모는 좀 있으면 입간식 하지 않냐며 왜 상수가 저밖에 없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모에게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니 이모 또한 피부치인 엄마와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화가 난다며 격분을 하셨어요. 이모는 일단 남편 대신 본인이 같이 입간식에 들어가 주겠다고 하였는데 남편도 간신히 시간에 맞춰 돌아와 쌍둥이 이모를 보곤 자지러지게 놀란 뒤 상황 설명을 듣곤 일단은 엄마 장례식부터 마무리를 짓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해결을 하자며 그게 순서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 말대로 엄마를 보내주고 나서 시어머니 신고를 하든 복수를 하든 하겠다고 하였죠. 엄마 입간식 때 저랑 이모, 남편 셋 다 모두 목 놓아 울었고 저는 엄마랑 약속을 했는데 반드시 시어머니 데리고 와서 싹싹 빌게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난 뒤 장례 비용 지불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도 카드로 빚내서 지불했어요. 거기에 망가진 조의함까지 다 물어주었고요. 원래는 들어온 조의금으로 내는데 저희는 그걸 도둑 맞았으니 이젠 찾는 거밖에 남지 않았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하늘에 있는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 이런 계획에 쌍둥이 이모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와 같이 복수를 하게 되었는데 시모에게 콩밥 먹이는 건 물론이고 아주 혼쭐을 내주고 싶었어요. 쌍둥이 이모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100이면 100 저희 엄마가 살아 돌아왔다고 믿을 테니 이 방법을 이용하기로 했죠. 저는 남편으로부터 시모의 내막을 듣게 되었는데 시모가 그랬대요. 외제차를 하나 뽑았는데 그 차 잔금 치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요. 고작 잔금 때문에 이딴 짓을 벌인 거라면 중도금이랑 계약금 없었음 더한 짓도 할 인간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도 그 외제차 박살내고 엄마 몫까지 다 박살낼 작정으로 시모가 사는 곳으로 이모랑 남편이랑 다 같이 내려갔어요. 저희 계획은 그 차 뒷자리에 이모가 몰래 들어가 시모가 타는 순간 기겁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문제는 차 문을 어떻게 여느냐가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남편이 아는 지인 중에 차 키 분실했을 때 키 복사해주고 현장 복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키는 미리 제작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이모는 차 뒷자리에 숨어 있었고 저랑 남편은
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시모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니 시모가 아주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나와 차를 타러 가는데 15평짜리 빌라에서 살면서 외제차 탄다고 콧노래를 부르는 시어머니를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암튼 저랑 남편은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가 시모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곧장 시모 외제차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본네트 위에 올라가 사정없이 차를 박살내기 시작했죠. 차 안을 들여다보니 시모는 거의 반쯤 넋이 나가 저희 이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사돈이 왜 여기에 있냐고 기겁을 하였고 산송장이 되어 밖으로 도망을 나왔는데 저희 모습을 보곤 또 한 번 뒤집어졌어요. 시모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지금 차에다 뭐 하는 거냐고 비명을 질렀고 저는 그런 시모 밀치며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 차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곤 시모에게 이걸로 끝인 줄 알았죠? 하나 더 남았잖아요. 경찰 조사. 과거에는 자주 들락날락했는데 오랜만에 또 가봐요. 당신 치를 떨면서 경찰서랑 검찰청 앞에 길은 밟지도 않는다면서? 그거 내가 다시 하게 만들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죗값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 너도 지금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 네 엄마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척 사기쳐서 조의금 받은 거 아니냐고. 나도 너 사기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내 차 키까지 몰래 복사해서 차 무단으로 들어가고 차까지 박살냈으니 네가 더 죄가 많네. 너 빨리 고소 취하해. 아니면 똑같이 콩밥 먹어보던가. 누가 이기나 해봐 이 미친 거사. 저기요. 이분은 저희 엄마가 아니라 저희 엄마 쌍둥이 동생이고요. 차키 복사한 건 당신 아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차 박살낸 거? 당신도 우리 엄마 장례식장 와서 조이한 박살냈잖아. 그래서 똑같이 갚아준 건데. 아, 그리고 왼쪽 면은 당신 아들이 다 박살낸 거야. 그럼 당신 아들도 같이 콩밥 먹어야겠네. 무식한 인간. 뭘 알고 떠드세요. 그 후 시어머니는 고소장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왔다 갔다 했고 조사 받으면서도 저한테 매일같이 와서 사과할 테니 제발 고소 취하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정취할 마음이 없다면 합의라도 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게 비는데 저는 그런 시모 데리고 엄마가 계시는 곳으로 가서 엄마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어요. 무릎 꿇고 제대로 용서 빌라고요. 생전에 우리 엄마가 당신 불쌍하다고 불러서 밥해 먹이고 챙겨줬건만 이딴 식으로 행동하냐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고 했죠. 시모 제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게 정말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시모 성격에 진심으로 사과했을까 싶어요. 그렇게 시모는 절도죄로 가중처벌을 받았는데 감형이 안 될 것 같으니 하다 이걸 정신병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본인도 생각은 절대로 안 해야지 하는데 몸이 반응한다고요. 이거 정신병이니까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남편의 카메라엔 누가 봐도 시어머니의 목적이 분명한 절도 행각이 찍혀 있었기에 그 부분은 정상 참작이 아예 안 됐어요.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 끝까지 자기는 잘못 없다 핑계만 대기 급급하더라고요. 정말 나이 먹고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동거남 또한 처벌을 받게 되었죠. 근데 저희 부부는 시모 외제차 배상은 하지 않았어요. 박살을 냈음에도 본인 아들이 개입되어 있으니 배상해라 할 수도 없었죠. 남편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며 이제 어떠한 일로 시모를 마주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아무도 안 계시니 이제부턴 본인도 부모 없다, 다 돌아가셨다 생각하며 살 거라고요. 세상 이치 중에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 되돌아온다는 말이 맞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비록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저한텐 엄마와 똑 닮은 이모가 생겼고 이모를 보면서 엄마를 추억하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이모를 보면서 엄마를 그릴 수 있어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아마 엄마가 혼자 남은 절 위에 하늘에서 쌍둥이 언니를 보내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40이 훌쩍 넘어 50을 바라보고 있는 다 큰 성인인데도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은 오늘이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더 그립네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드리고 사랑한다 말로는 부끄럽지만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제 기막힌 이야기 소개해 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늘 복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